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챕터 13장 맨큐의 거시경제학 총수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우리가 ISLM 모형을 봤잖아요. 그래서 AD 곡선까지 연결시켰는데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ISLM 모형을 이용해서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1페이지 보시면요, 이 대공황을 대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거의 1세기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경제학자들은 중대한 경기 침체 원인, 불황이 왜 발생했어? 그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29년에 발생한 이 대공황의 상황이요, 경제학자들이 ISLM 모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대공황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많이 활용하는 어떤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LM 모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모형의 대표적인 응용 사례가 바로 대공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큐 교수님은 참으로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이 통계,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음 페이지 표 13-1이 있거든요. 그 통계가 공황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작되는 싸움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이라는 것은 ISLM식을 봤을 때 국민소득이 줄어들어서 자연율 수준보다 작아진 거잖아. IS가 이동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LM이 이동해서 그런 거야? 네,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될 거는, 그거 IS가 이동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지출가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출가설. 자, 총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표를 한번 볼까요? 13-1 표를 한번 보시면 소득이 하락했는데 거기 가만히 보세요. 이자율도 같이 하락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표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자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점차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IS 곡선이 좌측 이동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민소득이 있고, 이자율, 여기가 LM, 여기가 I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지금 현재 균형 상태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요, IS가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민소득이 줄어듦과 동시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도 같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IS가 좌측으로 이동한 게 대공황의 원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지출가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대공황의 주된 원인이 재화 용역에 대한 지출의 외생적인 하락 때문이다. 그래서 IS가 좌측 이동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출이 감소해서 그렇다, 이게 지출가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출이 왜 감소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일부 사람들은 소비 함수가 아래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면 IS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Y는 C, I, G, 아니면 여기 순수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출가설 대표적인 거는 소비감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1929년에 주식시장이 붕괴됐습니다. 1929년에 주식시장이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왜 또 그럼 주식시장이 붕괴됐어? 그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긴 하겠죠.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자, 주가가 폭락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재산이 감소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재산이 감소하게 되고요.
아니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소비를 더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불확실성의 증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다시 주식시장의 붕괴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득을 지출하기보다는 증대로 저축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축이 증가하게 되면 그게 소비가 감소하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은 또 뭐가 영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봤냐면 주택 투자의 대규모 감소를 지적하였다. 주택 투자야, 요 I에 관련된 겁니다. I가 대규모 감소했다. 이 투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집값이 폭락했나 보죠. 그래서 이 주택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집은 이제 내구재고 오랫동안 투자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주택 투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1920년대 주택 투자가 과열되었다가 이 과열됐다가 거품이 꺼지는 거죠. 과도한 주택 건설이 명백해지자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투자 이게 거품이 여기에 쫙 있다가 거품이 팍 원래 꺼져 이렇게 쓸려다가 이렇게 팍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더 나가서요. 거기 보시면은 다른 설명, 주택 투자에 대한 감소 다른 설명으로 1930년대 이민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거 왜? 그치, 우리도 요즘 보면 저출산 이런 것들 사실 비슷하게 볼 수 있죠. 이민이 감소하게 되면 인구가 완만하게 성장함에 따라 적은 수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됐다. 이렇게요. 과도한 주택에 대한 열기가 꺼지면서 또 이민이 감소하게 돼서 주택에 대한 투자가 감소해서 IS 좌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공황이 발생하자, 이건 이제 공황의 촉발 요인이기도 하지만 공황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피드백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지출이 더욱 감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30년대 많은 은행들이 망했습니다. 은행들이 줄도산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줄도산. 은행들이 이제 여기 다 연결돼 있으니까 도산하게 되었죠. 자, 이것이 발생한 이유는 얼마간 은행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 때문이다. 그러니까 규제를 잘 못한 거야. 그래서 부적절한 규제. 물론 이런 대공황의 어떤 교훈을 발판으로 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예금보험공사 같은 일정한 예금을 보장을 해주죠. 정부가. 자, 그 다음 또 다른 얼마간은 예금 인출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돈 주세요.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뭐야? 지급을 위해서 돈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대출해 주려는 욕심이 거기 사실 이게 다 욕망이 뻥 터지는 것이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금 인출, 뱅크런이라고 하죠. 예금을 인출하려는 소동이 발생했다. 이때 거기 나와 있는 연준, 연방준비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인 연준이 한국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이 최종 대부자로서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들이 저축한 예금은 다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심을 할 텐데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역할을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막 은행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뒤에도 다시 보겠지만 최근엔 그래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그래서 자금을 가장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가계와 기업에 은행이 돈을 제공하게 되는데 1930년대 초에 많은 은행들이 폐쇄됐잖아. 줄도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은 자본의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줄도산하게 돼서 투자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행이 줄도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어떻게?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자금 조달 어려워. 곤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더 연쇄적인 어떤 충격을 에스컬레이트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 1930년대 재정정책은 IS 곡선을 수축적으로 이동시켰대. 수축이니까 좌측 이동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정치가들은 재정정책을 이용해서 생산 및 고용을 자연률 수준으로 유지하기보다는 균형재정을 강조하게 되는 거야. 균형재정. 이렇게. 요즘은 이제 뭐 심하게 적자재정이 이제 만성화되어 있는데 균형재정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았어. 1932년 조세수입법은 다양한 조세를 양산하였으며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소비자에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의 민주당 강령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게 되었고 지금이야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야 이거 재정적자 심해지면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부채와 빚이 많아지게 되면 불안하잖아. 정부의 즉각적인 지출 감소를 주장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뭐 깎아주기도 하고 등등 하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높은 고율의 실업 속에서 정책 위반자들은 조세 증대와 텍스를 증대했네. 그러니까 균형 재정 지금 적자 재정이 심해지니까 이 균형 재정을 위해서 텍스를 올리는 거야. 그리고 정부 구매를 감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뭘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전부 다 균형 재정을 위해서. 균형 재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T-G가 0보다 작게 되면 이게 적자 재정 아니겠습니까? 적자 재정. 그러니까 이러한 적자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IS가 영향을 미쳐서 정부 지출에 여기 전체 정부 균형 재정을 위한 정부 지출 감소, 은행, 투자, 소비의 감소로 인해서 지출 감소로 IS가 좌측 이동했다라는 게 지출 가설인데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한 가지 요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같이 얽히고 설키고 돼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73페이지 한번 볼게요. 통화가설입니다. 통화가설 2번. 통화가설. 자, 통화가설은요. 알다시피 LM에 충격을 주게 되는 겁니다. LM 곡선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균형점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LM이 좌측 이동하게 된다. LM이 좌측 이동하게 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에는 IS가 좌측, 밑에는 LM이 좌측.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표에 따르면 위에 표 잘 나와 있잖아. 통화 공급을 한번 보세요. 컬럼 네 번째 나와 있는데 실업률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1929년부터 33년까지 통화 공급이 25% 감소했네. 그래서 통화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LM이 좌측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자, 대규모의 통화 공급이 감소하도록 허용한 연방준비은행은 대공황에 주된 책임을 묻는 통화 가설의 근거가 된다. 자, 거기 보니까 대표적인 경제학자로서 밀턴 프리드만과 안나 슈워츠 교수가 1963년에 지은 미국 통화 역사를 살펴보니까 대공황이라는 그 시기에 통화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통화 공급축이 위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공황의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프리드만이라는 교수는 뭐 잘 좀 체크해 두시죠. 그래서 뭐니 해도 통화가 중요해. 그렇게 통화주의 학파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자, LM 곡선이 수직적인 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논리에 따를 때 맨큐 교수님은 두 가지 문제점에 봉착합니다. 이건 쉽게 알 수 있어. 오케이, 통화 공급의 위축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연준 뭐 하는 거야? 돈을 펑펑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한다라고 해서 연준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있다는 거야. 어떤 게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실질 화폐 잔고의 행태에 대한 것이다. 실질입니다. 실질 화폐 잔고, 화폐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고 측면에서 한번 봅니다. 이게 도대체 뭔데? 자, 금융정책은 실질 화폐 잔고가 감소할 경우, 실질 화폐 잔고는 P분의 요거라고 보시면 돼. MS가 감소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거기 보시면 통화 감소는 훨씬 더 큰 폭의 물가 하락과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주장이지. 얘가 줄어들었다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경기 침체는 물가가 또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물가 하락이 이렇게 수반되면 이거 전체적인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전체적인 값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프리드만님 여기 보면은 통화 감소인데 이거 실질 화폐 잔고인 실질 통화 공급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실질 화폐 잔고는 약간 상승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74페이지가 보시면 실질 화폐 잔고가 감소한 1931년부터 33년 사이에 실업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경기 하락의 원인까지 그거는 그 31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는 오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궁극적으로 대공황이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이후에는 막상 통화량 감소 때문인 건 알 수 있는데, 대공황이 처음 시작한 1929년은 이게 시작인데 아닌 듯 이렇게 반박을 하는 약간 맨큐 교수가 케인작파 쪽에 가까워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 반박, 이렇게 비판, 통화가설의 비판입니다. 첫 번째 요게 있고, 두 번째, 자, 이자율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LM이 수축적인 이동, LM이 이렇게 좌측 이동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거기 보면 이자율은 거기 1929년부터 33년 사이에 명목 이자율은 R은 하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프리드만님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LM이 좌측 이동하게 되고 여기가 A에서 여기가 B가 지출 가설이면 C가 될 텐데 C가 되면은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이자율이 하락하는데요.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상한데요? 이렇게요. 자, 위 두 가지 이유는 공항이 LN 곡선의 추축적 이동 때문에 발생했다는 견해를 반박하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맨큐 교수는 주장을 하고요. 그러나 통화량의 감소는 관련이 없을까? 그건 아니고 또 이렇게 가죠. 너무 세게 얘기하진 않죠. 그러니까 뭐 반대쪽 당신 주장도 일리는 있긴 하지만 전 이런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것도 영향을 좀 미치긴 했는데 지대한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금융정책이 1930년대 디플레이션인 심각한 대공황을 일으켰을지 모른다는 다른 측면을 고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흐름은 지출 가설이 맞다라고 하는데 통화 가설 요건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시 검토하는 통화 가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스토리가 길어지니까 요거 두 개 대표적인 지출 가설 IS에 영향 미치는 거랑 LM에 영향 미치는 거 그거 두 개를 기준으로 살펴보시고 좀 더 재해석한 통화 가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